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0년의 교직 생활, 워킹맘, 아내, 그리고 딸로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글로 담아내신 장현숙님의 4편의 짧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메뚜기의 반격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뚜기에게 물리다니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쌩하니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데 그 길 위에 앉아있던 메뚜기란 놈이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내 옷소매 속으로 뛰어든단 말인가. 지놈도 꽤 놀랐나 보다. 자전거를 세우고 팔을 걷어붙이니 그 녀석이 좁은 옷소매에서 발버둥 치느라 내 팔을 물어놓고는 두 뒷다리를 쭉 뻗고 있다. 그 녀석을 풀밭에 살포시 놓아주는데도 금방 폴짝 뛰지 못하는 게 걱정스러웠다. 오늘 메뚜기가 내 옷소매에 들어온 것은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등한시한 그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인 것 같다. 40여 년 전 나의 초임지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 한 길과 산길석 사이에 2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져 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네였다. 내가 살던 집은 안채는 노부부가 살고 기역자로 꺾어서 바깥채를 달아낸 구조였다. 그 바깥채가 나의 방이자 나의 첫 독립공간이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대빗자루로 깔끔하게 쓸어놓은 마당에서 아기 무릎 높이만큼의 흙 계단에 올라서면 디딤돌이 내 신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안악내에 소원과 한이 쓰렸을 빨래 다듬돌이 툇마루에 오르기 위한 디딤돌로 변신해 있는 것을 보면서 괜스레 두 발이 다소곳해졌다. 툇마루에 올라서서 팔을 뻗으면 통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장이 손에 닿을락말락하였다. 천장과 툇마루를 잇는 양쪽의 나무 기둥의 길이는 삶의 현장이고 또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들 자연에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유일하게 한 것은 천장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에 전깃불을 단 것이다. 그 적막한 집에서는 불빛을 찾아드는 날벌레마저 반가웠다. 비가 올 듯 하늘이 꾸르무리하던 어느 날 툇마루 아래 흙 계단에 끄르륵 끄르륵 낯선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두꺼비. 책에서나 보았던 두꺼비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얼핏 보기엔 흉측스럽게 우둘두둘한 피부, 불만이 가득한 듯 툭 튀어나온 눈. 결코 이쁜 모습은 아니었다. 비오는 날이면 툇마루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렇게 몇 번 조우한 후 우린 꽤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녀석은 대단한 재주도 갖고 있었다. 훌쩍 뛰어 혀를 날름거리면 전깃불로 모여든 날벌레들이 그들의 남은 생을 두꺼비의 아가리에 바쳤다. 내 친구 두꺼비가 동면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 또 다른 친구가 생겼다. 흥부 집이 된 것이다. 제비가 처마 석가래에 둥지를 털더니만 며칠 후에 이쁜 제비 새끼들이 제제거렸다. 끄르륵 끄륵 두꺼비와 제제거리는 제비 새끼들의 합창을 들으며 툇마루에서 한 줄 글이라도 읽으면 조선시대 사대부의 어느 팔각정 부럽지 않았다. 너네들끼리만 그리 좋을 소냐. 느닷없이 도둑고양이가 나타났다. 요즘은 그들의 거주를 인정해 주어서인지 집에서 주인을 집사로 두고 귀하게 대접받는 애완묘와 구분해서인지 길고양이라고 부르지만 내겐 여전히 도둑고양이다. 어두운 밤 까만 털의 도둑고양이가 휘리릭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 오싹했다. 반들반들 빛나는 눈빛만 아니면 귀신이 지나갔나 싶을 만큼 재빠르고 섬뜩하기도 했다. 안채 할머니가 제사라도 지낸 날은 고슬의 음식을 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올 땐 그래, 너도 먹고 살기 위해선 너의 날렵한 선천적 재간도 숨기고 겸손해주는구나 싶어 애잔함마저 들었다. 내일이 없기에 오늘 하루 찬란한 불빛에 찾아드는 수많은 날벌레들 덕에 두꺼비는 어른 주먹만큼 커졌다. 그날도 혀를 날름거리며 먹이를 향해 펄쩍 뛰어올랐다. 통통한 두꺼비가 슬로우 모션으로 뛰어오르는데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도둑고양이였다. 내 눈앞에서 순식간에 두꺼비가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고양이는 입가에 두꺼비의 두 다리를 들렁거리며 담을 뛰어넘고 있었다. 난 두 손을 입 언저리에 대고 악! 외마리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눈물을 찔끔거리며 마루 밑에 두꺼비가 후벼 파놓은 흙을 다독거리며 내 이놈 도둑고양이 가만두지 않을 게다. 각오를 단단히 했다. 툇마루 아래 두꺼비 친구는 잃었지만 처마 아래 제비 식구들이 있으니 그나마 위안을 하며 매일매일 그들을 지켜보았다. 갓 태어난 어린 새끼들은 둥지 속에서 가냘픈 몸을 니고 있는지라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누운 채로 주둥이만 벌린다. 어미 제비는 사선으로 날아와서 새끼들의 주둥이에 그 귀한 먹이를 정확하게 넣어주고는 또다시 먹이 사냥을 위해 고단하지만 행복한 날갯짓을 했다. 두꺼비의 여유로움이 사라진 후 툇마루 나라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도둑고양이 녀석이 다시 발톱을 치켜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여름이 짙어갈 무렵 네댓 마리의 새끼제비들도 이젠 제법 자라서 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라도 하면 둥지가 후들거릴 정도였다. 간혹 어설픈 날갯짓을 하는지 깃털이 푸르르 날리기도 했다. 다리에 힘이 생겼는지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면 제 몸을 이렇게 세우곤 서로 먼저 먹겠다고 작은 주둥이를 둥지 밖으로 내밀고 제재거렸다. 어미 제비는 더 이상 사선 비행을 하지 않았다. 하향 포물선으로 비행하여 다시 오름선을 타야 새끼들의 주둥이에 각도를 맞춰 먹이를 전달할 수 있다. 신기하였다. 아, 그런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쓰라린다. 해질녘 고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하양 포물선을 그리던 어미제비가 도둑고양이의 공습을 받고 말았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제비 깃털이 몇 개 후두둑 마당에 떨어졌다. 그래도 어미가 물고 있었을 먹이는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의 먹거리는 죽음 앞에서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었나 보다. 그날 밤새 둥지 둘레를 휘휘거리던 또 한 마리 제비가 있었으니 나도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퇴근하여 텅 빈 둥지를 보면서 제발 어설픈 날갯짓으로라도 아빠 제비를 따라 날아갔길 빌었다. 메뚜기에게 물린 팔뚝을 보면서 자연 앞에 좀 더 겸손해야겠다. 그들의 풀밭터를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산을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존 앞에서 내 옷소매로 날아든 메뚜기가 레포츠 한답시고 자연을 맘대로 휘젓던 내게 자전거 바퀴 아래 주검으로서 항변하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날벌레도 두꺼비도 제비도 심지어 도둑고양이도 자연의 섭리였으리라. 잔인할지라도 생존을 위한 그들의 몸부림보다 우리 인간이 우아하게 포장한 욕심은 더욱 진절이 나는 일인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에 내 다리를 쭉 뻗은 채 말라버린 개구리의 주검을 거두어 풀밭으로 옮기면서
그 개구리의 못다한 짧은 생에 대해 명복을 빌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숟가락 얹기.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준다나 어쩐다나 TV에선 청와대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셋은 청남대로 향했다. 왜냐고? 무작정 여행지로 찍힌 곳이 충북이었기 때문이다. 60여 년 세월 동안 함께 겹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린 동시대를 살고 있고 또 고만고만한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밥 한 그릇에 그간의 온갖 얘기들을 줄줄이 풀어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이제 좀 느긋해지자. 평교사로 퇴직한 우리 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교장으로 퇴직한 윤주가 먼저 운을 떼었다. 그래, 오죽하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나왔을까. 우리 이젠 무작정 살아보자. 그래도 모임의 습성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살기로 아생무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어느 여행사 광고 문구가 생각났다. 여행은 자유다. 온전한 자유여행. 계획조차 없이 떠나는 여행. 포스트잇 8장에 편도 200km 이내 거리에 지역 이름을 적어 던졌다. 부산, 대전, 세종,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오늘 밥값을 내는 성미가 4등분으로 접힌 포스트잇 한 장을 집었다. 12.5%의 확률로 선택되어 도도하게 얼굴을 내민 게 충북이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의 슬로건에 맞게 근현대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이 살아있는 청남대로 여행지를 잡았다.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놀 건지 전혀 개의치 않고 믿느니 스마트폰과 기름 가득 채운 자동차뿐 무작정 떠나기로 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나는 운전만 할 따름이다.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윤주가 이름이 예쁜 펜션을 찾아 숙소를 잡았다. 대청호를 접한 휴식이 보약이다라는 의미의 휴보란다. 곧 죽어도 여행지의 숙소는 풍광이지. 셀프 취식이 가능한 1층을 마다하고 구태여 대청호가 바라보이는 2층을 택했다. 아무 생각 없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획하지 않고도 무작정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여행인데 싱크대 없다고 셀프 취식 못하랴. 내 차 트렁크엔 3인용 전기밥솥과 커피포트, 차곡차곡 모아놓은 67개의 햇반 그릇이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은가. 맏며느리 살림꾼 성미가 밀키트에 밑반찬 2가지를 휴대용 아이스팩에 장착하여 왔단다. 넉살 좋은 그녀가 밀키트 봉지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오더니만 보글보글 냄비 해물탕이 되어 식욕을 돋운다. 석양을 배경으로 솟구치는 대청호 분수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사이판의 5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다. 바지런한 윤주는 그새 마시를 다녀왔는지 현지인이 추천하는 관광지를 알아내어 내일의 여행 코스를 잡고 있다. 조금 전 주인 아저씨가 손수 타주던 보이차의 은은한 향을 물리치고 둥근 차탁을 밥상으로 변모시켰다. 짐가방에서 주섬주섬 수저를 꺼내 탁자의 가장자리에 걸쳐 놓으며 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게. 이 푸짐한 상을 차려준 성미에게 박수. 아니지. 여기까지 운전해온 지아에게 박수. 이 멋진 펜션을 찾아준 윤주에게 박수. 그래, 우린 모두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산다. 그 사실을 알 때 더욱 맛있는 인생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청남대. 역사의 언저리에 얹힌 숟가락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 이야기. 괜찮은 세상. 나는 매주 일요일이면 팔공산 나들이를 간다. 등산이나 여행이 아닌 군위군에 있는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가기 위해서다. 직장에서 만나 30년째 모임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지난 여름 쌤, 나랑 팔공산 나들이 갈래요? 쌤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시작한 씨의 부탁에 엉겁결에 형우를 만나겠다고 하고 나서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중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라니.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서 군위까지는 승용차로 왕복 4시간 남짓 거리다. 내겐 체력적으로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씨의 감성 어린 부탁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대답에 최소한의 액션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일단 형우를 만나기만 하고 못하겠다고 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미리 약속한 씨와 함께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으로 갔다. 마침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이는 10대명의 남자아이들이 봉고차에서 줄줄이 내렸다. 그중 한 아이가 씨를 알아보았는지 우리 쪽으로 쪼르르 달려왔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우르르 모이고 한 아이가 순철이 형, 이병헌 선생님 맞죠? 하며 씨에게 안겨들었다. 그렇다. 씨는 오래전부터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유아부터 10대 후반까지 30수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곳은 숲속의 아름다운 안식처였다. 그러나 2명의 수녀님이 관리하기에는 수고로움이 녹록지 않았다. 그중 순철이는 수녀님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는 버거운 질풍노도의 사춘기였단다. 씨는 그 아이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고 공부를 잘한 그 아이는 군위를 벗어나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그런데 일반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급기야 문제아가 되었다. 씨가 그런 순철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우린 모두 말렸다. 다 큰 아이, 그것도 남자아이를. 그때 단호했던 씨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거두지 않으면 제2, 제3의 순철이가 계속되는 거야. 우린 그녀의 의지에 놀랐고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그보다 그 아이를 받아들인 씨의 가족들도 참으로 대단했다. 지금 순철이는 소방 공무원이 되어 씨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이 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다. 한편 육상 선수인 형우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단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게 처음이라서 수녀님은 들뜬 마음으로 씨에게 SOS를 보냈다. 초등학교일지라도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공이 어쩌다 내게로 넘어왔다. 그러나 중3인 형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영어를 가르치기엔 나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애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형우는 이 사회의 냉혹함에 영영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그 애를 가르치기 위해, 아니 같이 공부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한다. 몇십 년 세월에 흐려졌던 문법을 빨간 영어책 기본 영어를 펼쳐놓고 형우와 같이 공부를 한다. 생활 영어에 어색해하는 형우에게 영어는 용기고 자신감이야 라며
그 애의 유난히 좋은 발음을 칭찬하면 중3 남학생이 영어로 입을 연다. 형우야, 고마워. 내게 다시 공부할 기회를 주어서. 그리고 믿어. 넌 꼭 멋진 경찰이 될 거야. 네 번째 이야기. 거짓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내겐 친구 덕에 내가 우쭐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 만남의 시작부터라면 50년을 훌쩍 넘고 다져온 세월로 치면 10년 남짓하다. 사람들은 반백년을 살고 생애 반환점을 돌면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고 싶어지나 보다. 친구 영미가 동창 개를 만들자며 초등학교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오지랖 덕에 30여 년 만에 예전 단짝이었던 효진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반갑지만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만나고 싶지 않았다. 영미야, 꼭 효진이를 넣어야 하니? 물론이지. 너희 둘 예전에 단짝이었잖아.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얼마나 질투했는지 아니? 그건 그때 얘기고. 오늘 난 저녁 밥만 먹고 빠질 테니 더 이상 엮지 말아라. 지아, 네가 빠지면 안 되지. 영미가 의아해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 셋은 코올리게 초등학교 때 한반 친구로 만났다. 그땐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으로 서열을 가릴 때였으니까 미처 덜 자란 우리의 어깨에 책가방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다. 효진이와 나는 시험을 칠 때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 2등을 다투었고 우린 둘 다 목표했던 최고의 학교에 나란히 입학했다. 까만 교복 치마에 흰 줄 하나 긋고 단발머리 찰랑거리며 여중생이 된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우린 늘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다. 어느 날 외동딸인 효진이에게 검은 구름이 덮쳤다. 걷어낼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지독한 먹구름이었다. 부모님 두 분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것이다. 그해 가을 서울 이모댁으로 가는 효진이의 손을 놓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른이 된 지금도 이별이라고 하면 그 순간이 먼저 떠오른다. 그 후 효진이는 독학하여 검정고시로 학력을 입증해야 했다. 간혹 그녀가 대구에 내려올 때면 9식구 방 2칸인 우리 집이 10명으로 십진수를 만들어냈다. 효진이의 학구열에 나의 참고서와 노트 정리는 가이드북이 되었고 난 어줍잖게 또래 멘토링이 되기도 했다. 주경 야독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효진이가 백말 탄 멋진 왕자를 만나 웨딩 마치를 올릴 때 우린 부러움과 함께 안도의 축포를 쏘며 축하했다. 1층은 시어른이 사시고 2층은 통째로 너희 부부가 사는 거야?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효진이에게 우린 궁금한 것도 많았고 으리으리한 2층 집을 둘러보면서 놀랍기도 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람 불러서 2층 꾸미라고 100만 원 주셨는데 내가 다 했더니 50만 원이나 남았어. 우리 친구 효진이 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너희 시댁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봤다. 효진이는 부잣집 세댁으로 안주하지 않고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살았다. 서로 다른 세상이지만 우린 간혹 찻집에서 만나 우리의 우정을 커피에 녹여 마시곤 했다. 나는 효진이의 여유로운 가운데 열정이 보기 좋았고 그녀는 우리 남매들의 끈끈한 우애를 부러워했다. 특히 공부 잘하는 내 동생들을 보면서 자기 동생인 양 자랑스러워했다. 동생의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고 내겐 걱정거리가 생겼다.
입학금에 4년 등록금뿐 아니라 유학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대구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고집대로 S대로 꼬리냈으니 입학금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효진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너 시아버지께 받은 50만 원 있다고 했지? 동생 입학금으로 23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2달 후 내 차례가 되는 100만 원 갯돈도 얘기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돈은 땅을 사기로 해서 빌려줄 수 없어. 미안해. 그래? 2층 집에 살더니 이젠 땅이구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더니 나쁜 기집애. 나도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돌아오는 길에 입속말을 하며 효진이를 떨쳐내어 버렸다. 그 후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30년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한자리에 앉았다. 대면대면한 우리를 보고 영문을 모르는 영미가 오히려 추억담을 얘기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효진이가 맥주잔을 들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지아야, 나 너를 볼 면목이 없네. 그리고 네게 못한 말이 있어.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널 볼 필요도 없어. 이젠 돈 빌릴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 동생 입학금은 우리 엄마가 미리 마련해 놨더라고. 나는 엄마라는 말에 힘주어 말하며 그녀의 상처 자리에 소금을 확 뿌렸다. 순간 주춤하며 슬픈 미소를 짓던 효진이는 심리학 교수답게 그 난처함을 뚫고 그녀가 하고픈 말을 다 쏟아내었다. 사실 그 50만 원 시아버지가 주신 돈이 아니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어. 그리고 그 집이 시댁집이 아니고 먼 친척집이더라고. 다행히 그쯤에 시아버지가 친척에게 부탁하여 그 집을 사기로 했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50만 원과 남편이 모은 100만 원을 보태고 그 집을 우리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거야. 부잣집 며느리 행세. 그게 뭐라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다니. 효진이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어느새 잔을 비웠고 그녀는 오징어 안주를 먹기 좋게 찢어서 내 앞접시에 얹어 놓았다. 꼬깃꼬깃 접어서 내 가슴 한편에 쑤셔 놓아두었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렸다. 그리고 10년, 지금 우리의 우정은 다시 활화산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4편의 짧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효진이와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책방의 방구님들도 기억 속에 떠올리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료 보내주신 장현숙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